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룰에 최종 합의하고 내일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한 도쿄 아파트에 대해 지난 2월 달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나오면 임직원 전원의 성과급을 삭감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의 남편까지 나서서 아내가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틀렸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힌 가운데 숨진 아이의 친부 찾기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010으로 바꾸는 사설 중계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는데 조직원들은 한 달에 20만 원을 제공하는 재택 아르바이트라며 중계기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모레부터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이상 환자와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 65세 이상 접종 첫날 백신을 맞을 예정인 가운데 국내 1일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7월 개막이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판매된 티켓 63만 장 환급 조치에 항공권과 숙박 요금 등을 포함해 16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모레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혈전 논란이 일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모레 화요일에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은 당초 만 65세 미만의 종사자와 입소자였습니다. 백신의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던 탓인데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자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23일부터, 요양시설은 30일부터로 전체 대상자는 37만 6천여 명입니다. 특히 만 68세인 문재인 대통령과 66세인 김정숙 여사도 23일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간격이 10주로 설정되면서 2차 접종은 6월 첫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 뒤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일각에서 불안감이 일고 있지만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의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 뒤 혈전 질환의 증가를 시사하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해외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 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세한 검토 결과를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수시 모집이 본격화하는데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초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3분기 접종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접종 대상자와 백신 종류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주말이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서 닷새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목욕탕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목욕장업 특별 방역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6명으로 닷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하루 전보다 2만여 건 감소한 주말임에도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목욕탕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사자 전수검사, 면적당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의무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공용 물품을 사용하거나
취식을 하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939명이 추가 접종하면서 접종이 시작된 지 23일 만에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약 8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25건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도 시작된 가운데 313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 룰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르면 모레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야권 단일화 협상이 시작된 지 12일 만입니다. 조창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일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모레 오후 단일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방식과 시기에 관해서 또 문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두 개 여론조사 업체가 각각 1,6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조사하고 방식은 100% 무선 전화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조사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적합도는 경쟁력 있다고 보느냐가 유력합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후보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시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단일화 결과에 승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일인 25일 이전에 단일화는 이뤄지게 됐지만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만큼 여론조사에서 지면 투표용지에 사퇴로 표기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야권의 단일화 이제 빠르면 모레 23일 누구로 될지 판가름이 납니다. 이렇게 야권이 단일화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남 3구를 돌면서 지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야권이 재난 위로금 10만 원은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도쿄 아파트 공격에 대해서는 이미 2월 달에 팔았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과연 어떤 후보에게 더 유리할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죠.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이 일본 도쿄 아파트로 연일 맹공을 펼치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에 가게 되어 구입한 아파트로 이미 지난 2월에 처분했다며 작년 12월 말 기준 재산 신고라서 포함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권이 재난위로금 가상화폐 10만 원 지급 정책을 비난하자 서울 장충체육관 탄소 중립 출범식에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 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약에 탈을 쓴 사실상 담례이자 매표 행위인 것입니다. 그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기술 투자는 물론 소비 진작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다라고.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내곡동 주택 부지를 직접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조준했습니다. 2007년 2월 12일 날 서초구청을 방문한 뒤에 서초구 내곡 지구의 택지 임대주택 개발 예정이었던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오 후보의 과거 내곡동 땅 부지를 직접 찾으면서 땅 보상을 둘러싼 의혹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드디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시작이 됩니다. 지난 12일 동안 양 캠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오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측 실무 협상단이 오전에 만났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그래도 협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아직 여론조사 문구와 시작 시기 등 여러 부분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취재진은 오전 10시에 협상단이 만났으니까 최소한 점심 식사 이후에야 결론이 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만난 지 2시간도 안 돼서 협상단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12일간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신경전에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후보들의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모습이든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마지막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함께 서로 열심히 힘을 합쳐서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자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 이제 합의 과정은 좀 봤고요. 오늘 오전 협상이 근데 타결되면 오늘 오후부터라도 여론조사에 바로 돌입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일부터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기존의 안 후보 측은 당장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여론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 않고 내일부터 하기로 한 건 아무래도 여론조사 준비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여론조사라는 상담원들을 불러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 등 사전 작업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휴일 반나절 동안의 응답과 평일 응답이 뒤섞이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론조사다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 휴일에 진행하는 조사하고 평일에 진행하는 조사 이게 결과에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네,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휴일과 평일 조사는 정치 성향별로 응답률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네, 진보나 중도층이 많은 직장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휴일에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에 나서는 반면 평일은 다소 저조합니다. 반면에 보수적 성향이 큰 은퇴자나 고령층의 경우에는 평일에도 응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물론 여론조사를 할 때 연령별로 비율을 맞추는데요. 같은 20, 30대라 하더라도 중도보다는 보수나 진보, 확실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안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층에서 우위를 보이는 오 후보가 평일 조사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오 후보 측이 주장했던 유선전화 10% 비율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도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당초에는 여론조사 업체 한 곳은 경쟁력, 또 다른 한 곳은 적합도 이렇게 이제 묻는다고 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두 업체가 각각 경쟁력, 적합도 이거를 물어보기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A 업체가 800명에게 경쟁력을 또 다른 800명에게 적합도를 묻고 B 업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합도만을 묻거나 경쟁력만 묻게 되면 업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실무협상단은 질문이나 또 최종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거 함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우선 그런 배경에는 조직력이 여론조사를 좌우할 여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 의원과 당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일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당원들에게 응답을 독려하는 등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단일화 문턱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논평을 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 시민은 없었고 야욕을 드러낸 정치쇼이자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람은 안 된다며 야권 후보들을 견제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확실한 구도는 서울에 몰입하고 열일할 사람이냐, 아니면 1년간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딴일 할 사람이냐. 이에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애써 폄하하지 말라. 내가 하면 통합이고 남이 하면 야합인가? 라고 맞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권 단일화 결과 빠르면 모레예요. 늦어도 수요일 23일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자, 뉴스 추적 노태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행위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의심되는 거래는 수사는 물론이고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LH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가 일어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원의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올 6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도내 민간인의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담보대출을 더 받으려고 거래가를 올리거나 세금을 덜 내려고 거래가를 내리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시세를 올리려고 실제 거래도 않고 실거래가를 최고치로 허위 신고한 때도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부당거래가 의심되면 수사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입니다. 세금 포탈 관계 쪽하고 이제 경찰하고 그게 좀 더 강화될 겁니다. 일단은 의심자는 무조건 구치청에서 세무조사까지 듣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투기 과열 지구 등에서의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만큼의 개인 비위 행위가 확인된 공공기관에선 임직원 전원의 성과급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영평가를 받는 1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대상입니다. 경영평가에서 부동산 투기 등이 관련된 윤리경영 부문의 비중을 크게 올리고 최악에는 기관장이 해임되는 낙제 기준도 함께 손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현직 직원들 소환도 예정되어 있고 포천시 공무원도 또 다른 부동산 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청의 수사선상에 오른 건 LH 전현직 직원 15명입니다. 지난 19일 광명과 시흥 일대 64억 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강모 씨 등 3명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상식이 답변했습니다. 주말 동안 경기 남부경찰청은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압수물과 수사자료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남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업무 중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예정지를 사들였는지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자체와 지방공무원 등 투기 의심자 2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수사 범위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40억 원을 대출해 지하철역 예정지 근처에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해당 공무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의 남편이 아내는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가 틀렸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했지만 친모의 출산 기록조차 찾지 못하면서 사건 미궁에 빠졌습니다. 심우영 기자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친모는 물론이고 남편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시대 미문의 사건. 도대체 결론이 나기는 할 건지요. 이 사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는 검찰 송치 직전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를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모의 남편 역시 아내가 3년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자신이 임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람과 달리 유전자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차례나 검사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틀렸을 확률은 0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9.9999입니다. 뺨에 걸쳐가지고 중복 교차 확인했습니다. 부부가 출산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친모의 임신 진료 기록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진료 기록은 혹시 찾았습니까? 현재 확인 중에 있어요. 더구나 친모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DNA 검사에도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이어서 남편까지 임신과 출산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 사건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국부 김수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자, 친모에 이어서 그 친모의 남편 그리고 친딸까지 뭔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정말 미궁에 빠진 사건입니다. 네. 일단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는 검찰 송치 직전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친모의 남편 역시 방송에 나와 아내가 3년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자신이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출산 한 달 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부가 출산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부를 찾지 못하고 있고 친모의 임신 진료 기록 등 추가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들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 DNA에서 친모일 가능성이 99.999% 이상으로 나와서 친모일 가능성이 가장 큰 성모 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한 말이 화제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7일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친모는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다른 아이는 어디? DNA 검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말했고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친딸도 모두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이 경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수사팀은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석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택배 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30여 명의 DNA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친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궁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단서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친부를 찾는 것, 다음으로 친모의 임신 진료 기록 확보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단서여서 이를 확보해야만 미궁에 빠진 수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사건 자체가 아주 미궁에 빠져버렸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리포트에서 보셨듯 여러 차례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수사 전문가들은 이에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NA 운송 과정에서 변질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송 시스템이 보완돼 친자 관계를 절대 의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일단 친모나 남편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이런 경우 수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한 부분에 기소를 한 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증거 확보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경찰 출신 수사 전문가도 지금은 친모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구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전대미문의 미궁에 빠진 사건입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사건의 실체가 파악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마다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니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처럼 바꾸는 중계기를 설치해서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이 중계기 설치 또한 아르바이트처럼 꾸며서 선량한 시민들을 또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도심에 있는 원룸의 문을 열자 방은 비어있고 안테나가 달린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책상 위엔 기계를 감시할 홈 카메라도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봐봐. 이거는 카메라 끝났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러한 중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바꾼 뒤 피해자를 접촉해 피싱을 시작했습니다. 해외라든지 인터넷으로 전화가 걸려온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국내 010 번호를 표시되게끔 이 중계기를 사용한 것. 경찰에 적발된 사설 중계기는 모두 160여 대, 전국 52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장소만 빌려주면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제공하겠다며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 명목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경찰은 중계기를 관리한 일당 중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하는 하루 평균 피해액이 서울 6억 원, 전국적으로는 19억 원에 달한다며 사설 중계기를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북한 대사관 철수 명령에 따라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오늘 오전에 철수했습니다. 김유성 북한 대사 대리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반북 정책으로 만들어진 음모라며 미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인 사업가 문명철을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인도하자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이에 맞서 말레이시아는 북한 대사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범의 범행 당시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 끔찍한 총기 난사 후에도 서두름 없이 태연하게 걸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아시아 사람에 대한 증오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이 탄 차가 첫 번째 범행 장소인 마사지 업체 앞에 도착합니다. 롱이 건물로 들어가고 1시간여 만에 다시 차로 돌아옵니다. 당시 총격으로 4명이 숨졌지만 서두르거나 당황한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 수사당국은 중호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인종을 이유로 표적이 된 걸 입증할 롱의 온라인 게시글이나 관련 증언 같은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 수사당국이 성중독 진술을 근거로 중호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hat the guy did in Atlanta, that was not sexual. He was targeting Asians. He didn't go next door and attack the other spas.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는 피츠버그에서 열린 집회에 깜짝 등장해 아시아인인 게 자랑스럽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And one way to kind of go through and get through our fear is to reach out to our communities. Reach out, everyone here. 사건이 벌어진 애틀랜타는 물론 뉴욕과 시카고 등 곳곳에서 중호범죄 규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젯밤 일본 동북 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규모 7.3의 강진이 난 후쿠시마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한 달 사이 강진이 2차례나 발생하면서 일본 주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방송국 사무실이 심하게 흔들리고 놀란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달리던 열차 안은 전기가 끊기면서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ただいま地震のため停電しております。ただいま地震のため停電しております。詳しい情報入り次第お知らせいたします。 어제 저녁 6시쯤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기현 전역에는 일본 기상청이 사람이 걷기 힘든 수준으로 평가하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해안가에는 1m 높이의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밤사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현재까지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칸센의 운행도 일시 중단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진원지와 가까운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에는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해당 지역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까지 예보돼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18,000여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대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동북지방에는
지난달에도 규모 7.3의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저 작품이요. 그 유명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그린 디지털 그림이라고 합니다. 혹시 네. 얼마인지 예상이 되세요? 뭐 유명한 사람 부인이 그렸으니까 뭐 몇백만 원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그림 10점이 65억 원에 팔렸습니다. 65억이요? 네. 야, 이 컴퓨터 화면상 그림일 뿐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요? 본인이 직접 창작을 했고요. 딱 하나만의 원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럼 저 작품 사고 팔 때 거래는 어떻게 하는데요? 대체 불가능 토큰, 이른바 NFT로 거래를 하는데 디지털 미술품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NFT요? 네. 그건 또 뭡니까? 이동훈 기자의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그래요? 함께 보시죠.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팔린 가격은 약 787억 원.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은 생존 작가 중 세 번째 대기록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가수 그라임스는 자신의 그림 10점을 인터넷에 올려 1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습니다. 모두 암호화 기술이 사용된 디지털 작품으로 NFT를 통해 거래됐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미술품에 적용했습니다. 특정 디지털 작품의 소유를 안전하게 증명하는 토큰인 겁니다. 고가의 작품도 위조 걱정 없이 쪼개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NFT 경매가 성사됐습니다. 큰 눈 소녀, 아이돌 작품으로 유명한 마리킴 작가의 10초 분량의 디지털 영상이 무려 6억 원에 낙찰된 겁니다. 작품의 정보와 이미지를 담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거래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작품에 대한 검증이 아직 초기여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투자를 할 때의 책임도 투자자의 책임인 것처럼 항상 그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지식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소액으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NFT가 미술계에서도 돌풍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코로나19로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치러질지 우려가 많았는데 해외 관중 없이 진행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은커녕 손실만 16조 원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논란 끝에 7월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사상 처음으로 해외 관중은 한 명도 없이 치러집니다. 世界におけるコロナ禍の状況により東京2020大会における海外観客の日本への受け入れは断念するという結論を IOC と IPC に報告をいたしました。 마지막까지 관중을 포기하지 못했던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무관중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된 63만여 장 티켓은 모두 환급되고 항공권과 숙박 취소, 여기에 일본 국내 관중 제한까지 경제적 손실은 16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개최로 경기 부양을 하려던 스가 총리로서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국인 관중 입장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무관중과 50%, 제한 없음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비상상태 선포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관중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은 이달 25일 성화봉송을 시작해 7월 23일 개막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국내 무대로 복귀한 SSG 랜더스 추신수 선수가 프로야구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추 선수의 국내 무대 복귀 모습을 조희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경기 전 애국가가 울리자 SSG 임시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가 고개를 숙여 국민의례를 합니다. SSG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지만 연습 경기에는 뛰지 않아 NC 다이노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사실상 첫 실전 무대를 치르게 된 추신수.
첫 공을 신중하게 지켜보며 탐색전을 펼친 추신수는 첫 타석을 삼진으로 기록했습니다. 타석을 내려온 추신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국에서의 첫 타석에 대한 소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팀이 0대7로 지던 3회 초 두 번째 타석에 오른 추신수는 이번에도 삼진을 당한 뒤 머쓱하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선 뜬공으로 아웃되며 삼진 2개와 뜬공으로 KBO 첫 타석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운드에서 한국 선수가 던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투수공을 좀 더 계속 보면서 좀 이제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신수가 안타 없이 데뷔전을 치른 가운데 SSG 랜더스는 NC 다이노스에 3대11로 졌습니다. 6개월 만에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앞으로 남은 8번의 시범 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며 정규 시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쌀쌀함이 감도는 휴일이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곳은 두꺼운 옷을 다시 꺼내 입을 정도였는데요. 서해안과 충청, 호남 내륙 곳곳,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 풍속 20m에 달합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어도 봄의 향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활짝 핀 노란 개나리가 눈에 띄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11도에 그치겠지만 모레부터는 16도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기온 변화가 큰 봄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모레는 농도가 더욱더 짙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춘천과 충주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가 13도, 부산 14도로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카자흐스탄에서 발사 예정이던 우리나라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네, 저 위성이 때문에 우리 항공 우주 산업도 한 발짝 전진하겠죠. 네. 지금 화성에 미국 탐사선이 가 있는데 곧 소형 드론도 화성 하늘 비행에 나선다고 하죠. 야, 대단합니다. 저런 거는 개 로봇이 탐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머나, 제가 마침요. 제가 며칠 전에 비욘드 그래비티 행사에서 스팟이라는 개 로봇을 만나고 왔습니다. 부럽네요. 그 유명한 개가 한국에 왔군요. 그 네. 사진도 한 장 찍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찍었습니다. 뒤에 그래요? 보이시죠? 야, SF 영화 여전사 같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자,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